네, 경제 만화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광수 대표 자리에 있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시동 대표 자리에 네,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이광수 대표님의 책이 실물이 나왔습니다. 진보를 네. 위한 주식 투자. 야, 벌써 뭐 한동안 일단 꺾었죠? 어떻습니까? 아직도 못 꺾었습니까? 아니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봐야죠. 누적으로. 네, 아무튼 예, 하여튼 많이 성공리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잘 되길 바라고요. 예. 자, 오늘은 이제 모처럼 그동안에 조금 사정이 있어서 저녁 방송을 못 했었는데 오늘 모처럼 저녁 방송 하니까 더 좋네요. 여러분들이 약속했던 거를 실천하는 것 같아서 더 좋고요. 자, 오늘 한번 좀 달려봐야 할 텐데 일단 오늘 뭐 다룰 이슈들이 많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리고 있어서 그 얘기도 좀 나눠봐야 할 것 같고 또 올 한 해 코스피 전반적으로 좀 결산도 좀 해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시사점이 뭔지 교훈이 뭔지도 한번 짚어보고 박승 대표께서 부자 보고서를 어디서 들고 오셔갖고 대한민국 부자 관련해서 네. 예, 또 이야기 나눌 이야기가 좀 있다고 해서 그 얘기도 좀 짚어보고 여러분들 질의응답도 좀 풍족하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가 좀 흔들려요? 네. 이유가 뭡니까? 늘 나오는 얘기예요. 네. AI 거품론이냐 음, 아니냐 위기론이냐 이건데요. 예, 이제는 조금 그냥 아예 성격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 나올 얘기다. 이거는 이제 AI 산업이 시작된 이래로 숙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논란이 왜냐하면 있다. 왜냐하면 왕좌가 정해질 때까지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왕좌의 자리는 한두 개인데 거길 차지하려고 하는 애는 열댓 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둥글게 하다가 멈춰 그러면 의자를 탁 잡는 그 왕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무조건 죽게 돼 있는 게임이에요. 아, 근데 이제 좀 능력 안 되는 애들이 실적 발표하면 형편없고 뭐 투자도 그렇습니다. 유치가 안 되고 막 이런 게 계속 나오겠구나. 숙명적으로 살아남는 사람이 모든 패권을 갖고 음. 그 자리에 못 가는 사람은 죽게 돼 있죠. 음. 근데 그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한대로 지금 돈을 사실상 넣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넣고 있는데 너의 실적이 그거밖에 안 돼. 네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겠어라고 하는 그런 경계심. 그게 이제 사실은 AI 거품론의 이제 핵심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 거품론을 자극할 만한 어떤 소스라도 나오면 또 다시 거품이구나. 뭐가 나오면 역시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출렁대는데 최근에 나왔던 출렁거림의 두 가지 이슈는 이게 있었어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는 예. 오라클이 기대보다 실적이 낮았어요. 근데 조금밖에 안 낮았어요.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투자는 생각보다 예상보다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기대보다 실적은 낮은데 돈은 더 많이 들어가?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게 이제 오라클에 대한 거품론이죠. 예. 그래서 주가가 당일날 실적 발표하고 나서 두 자릿수 이상 빠졌어요. 자, 그 다음날 반영 또 실적이 나왔던 게 브로드컴이에요. 브로드컴 야 요새 구글의 반도체 납품하고 괜찮지 않아? 라고 했는데 실적은 괜찮았어요. 예. 기대 이상으로 나왔는데 끝나고 나서 CEO랑 CFO 그러니까 재무 담당하고 회사 사장이 예. 기자간담회라든지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AI 관련해서 생각보다 마진이 작다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다른 거 옛날 반도체 말고 AI 반도체는 마진이 적네. 많이 팔아도 안 남네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요 이거. 그다음에 열흘 있으면 내년이에요. 네. 근데 2026년도 전망치를 발표 안 했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황 아니냐. 시장이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 두 기업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 시장이 위기론, 거품론의 이 명분으로 이걸 써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빠졌고 우리도 연이어 이제 아무튼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 두 뉴스가 또 나왔어요. 오늘 나온 뉴스는 뭐냐면 오라클이 아까 이제 오라클 안 좋은 예. 뉴스 나왔는데 오늘은 더 안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오라클에 대해서 야 너 왜 이렇게 설비 투자 많이 해? 근데 왜 이렇게 실적이 없어? 그동안 이거였는데 이거보다 더 나간 뉴스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오라클은 늘 뭐라고 그랬냐면 기다려주세요. 데이터 센터 완공만 되면 끝납니다. 우리가 거기 지으면 애들이 거기 데이터 센터 쓰고 AI 모델 돌리고 해서 돈 벌으니까 그것만 나오면 된다라고 그것만 핑계를 대고 있었는데 데이터 센터 완공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기한 내 안 된다. 왜냐하면 오라클이 자기 돈으로 데이터 센터 짓는 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투자를 받아서 짓기도 합니다. 아, 투자가 막혔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건설사 현대건설이나 LG건설이 GS건설이 자기 돈으로 다 짓는 게 아니거든요. 예. PF 자금을 그렇지, 받아서 그렇지. 짓고 예. 분양해서 이거 갚고 이런 구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라클이 미시간에다가 데이터 센터 짓는 프로젝트이 100억 불이에요. 14조. 거기에 돈을 내기로 한 투자자가 있어요. 예.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야 너 지금 돈 없지. 너 이거 진짜 2027년까지 질 수 있겠어? 아무리 봐도 너 짓다가 망하면 거품만 남는 거 아니야. 뼈대만 남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나 안 되겠어. 나 추가적으로 너한테 담보를 더 받든
조건을 더 유리하게 바꾸든 뭘 해야 될 것 같아. 너 불안해라고 하니까 오라클이 협상하다가 안 됐어요. 그 얘기를 못 들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투자자들이 나 그럼 이 프로젝트에서 빠질게. 그리고 오늘 빠지는 걸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지금까지 나왔던 너 어떻게 이렇게 많이 투자할래? 너 왜 이렇게 수익이 없어는 현 상황에 대한 걱정과 우려나 평가예요. 근데 오늘 벌어진 뉴스는 이거는 현실이에요. 어이구. 지금까지 뉴스랑 다른 뉴스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진짜로 이제 돈을 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새로운 현상이 나왔다는 것도 하나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가 미뤄질 수 있잖아요. 오라클한테. 예. 이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치명적이에요. 그거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데이터 센터가 미뤄지면은 데이터 센터 통해서 생기는 매출도 늘어질 것이고 데이터 센터를 나중에는 오라클은 누구한테 운영하려고 그러냐면 오픈 AI한테 운영하라고 그럴 거예요. 너 여기 들어와서 네가 LLM 굴리고 나한테 사용료 줘 이렇게 할 건데 얘네들도 동시에 미뤄지는 거고요. 그 데이터 센터에 칩을 납품하는 엔비디아도 동시에 납길이 미뤄지는 거잖아요. 아이고. 요 뉴스가 오늘 나와서 내일도 안 좋겠네. 아니 오늘 이미 반영되고 있어요. 반영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줄줄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계속 안 좋은 뉴스만 있어야 되는데 오늘 나온 뉴스가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이크론 반도체 만드는 애들이에요. 예. 얘네들은 실적보다 지금 엄청나게 오버해서 성과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삼성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도 하이닉스는 괜찮은 훈풍이죠. 거잖아. 괜찮죠. 훈풍이잖아. 예, 훈풍일 수 있죠. 반도체는 멀쩡하네. 그리고 얘네는 2026년 실적치를 또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시장 기대보다도 40억 불 더. 오. 주당 순익도 더블 더 야, 이래가지고 좋은 뉴스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쭉 이어지는 흐름은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 그런데 마이크론이 이걸 일단 뒤엎는 정도의 훈풍 실적까지 나왔다까지만 일단 보시면 되는데 이 두 얘기를 합쳐서 그러면 오라클 거 보면은 거품 우려된다는 거고 마이크론 보면은 아직 괜찮다는 거고 어떻게 하자는 거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닐 수 있다. 아까 제가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AI 관련해서 분명히 거품론이 계속 이어지는 기업들은 나온다. 숙명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옥석 가리기를 하시라.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마이크론은 AI로 보지 마라. 저는 그 얘기예요. 반도체로. 그 반도체로 봐야 된다는 거지. 물론 AI 생태계 때문에 반도체 납품이 늘어나고 하니까 당연히 수혜를 보지만 엄밀히 말하면 AI보다는 반도체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AI에 기댈 수는 있지만 AI는 AI고 반도체는 이상 없어.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삼성과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땡큐네. 이제 어떤 AI 입장은 망할 수도 있고 어디는 더 잘 나가서 왕좌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구라도 반도체는 사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지 그렇지. 않을까. 구애가 더 네, 심해질 네. 것 같은데. 그렇죠. 두 회사에 대한. 예, 최근 상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네요. 네. 예. 자, 올해 한 해 코스피 어떻게 달려왔고 우리는 그 결과물을 받아들이면서 과연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지 이광수 대표님의 고견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뭐 책 오늘 받았다는 댓글들이 많이 아마 오늘 아마 예. 여러분들이 예. 받으셨을 것 같고요. 예. 질문을 뭐 하셨어요? 올해 한 해 코스피 결산 지금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제주도 놀러 갈 생각만 하고 말이야. 아니 실시간 책 차트를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박신홍 대표님 말씀을 막 들으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이슈나 뉴스가 나왔을 때 그걸 해석하는 게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해석도 되게 중요한데 예. 저는 뭔가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놓지 않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랄까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뉴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볼 건가 그리고 우리가 큰 게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AI 버블론이 있다. 맞아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버블이 이건 아니다. 닷컴하고 다르다. 네, 그때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는 B2C와 B2B의 차이다. 그거 제가 외웠잖아. B2B. 네. 그러니까 B2B라는 건 뭐냐면 이제 회사에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어떤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회사들끼리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경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석이 필요한데 그 경쟁을 두고 예를 들면 뭐라 할까 뭐 거품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이 안 좋아지겠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B 회사가 막 경쟁했는데 B 회사가 탈락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인더스트리가 안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본질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까도 이제 박수영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반도체라든지 한국의 회사들을 굉장히 좋게 보는데 일단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잠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올해 2025년 이제 결산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코스피 주가의 변동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상승한 종목 그리고 보합인 종목 연초 대비해서 예. 그리고 오히려 하락한 종목 수예요. 나는 이거 깜짝 놀랐는데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하락 종목이 꽤 있어. 그렇죠. 적지 않아. 네. 그런데 상승 종목이 훨씬 많지 아니 않습니까? 당연히 많죠.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 뭐냐면 이제 코스피가 한 70% 정도 올랐거든요. 예. 연초 대비해서. 예. 근데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아니 근데 이 대목 제가 하나 물을게. 음. 보합이 적어. 오를 건 오르고 빠질 건 빠졌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안 오르긴 되게 안 오르거나 안 빠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도 흥미로워. 네. 보합이 별로 네. 없다는 게. 예.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주가는 상승했는데 어느 정도 상승했냐를 차원에서 요 그래프는 이제 흥미로운 건데 코스피 지수가 한 70% 올랐거든요. 예. 근데 코스피 지수보다 일종의 비트한 종목, 상승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보다 높게 상승한 종목은 142개밖에 안 돼요. 아 70%로 잡았을 때 예. 그러니까 상승률이 70%인데 예, 70% 이상 오른 이상 종목. 오른 거.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들은 사실은 시장 대비해서 일종의 수익률이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하이닉스나 이런 덩치가 큰 게 많이 오르니까 전체적으로 끌어올렸지만 종목 수로 보면 그렇게 못 따라가는 종목들이 많았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소형. 사실은 우리가 막 종목을 찾아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려고 쫓아갔지만 사실은 지수 대비해서 상승률이 높을 가능성이 낮았다.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차라리 ETF를 샀으면 낫다. 낫지. 지수 ETF만 ETF.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수 ETF 투자라고 권유드린 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전망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이런 어떤 통계치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크지 않단 말이에요. 예. 크지 않은 시장에서 주가가 크게 오르려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새로운 수요가 들어와서 시장을 근본적으로 수요를 바꾸는 게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그렇죠. 일관되게 지금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계속.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까라를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다음 네. 장을 보시면 이건 일본과 대만의 지수입니다. 일본의 대만의 지수를 보면 제가 잘 안 보여서 이걸 잠깐 볼게요. 잘 보면 일본과 대만의 시가총액 괜찮습니다. 저 보여서 일본과 대만의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엄청나다. 근데 저 기간 동안요 일본과 대만의 주식 시장이 크게 상승했어요. 그러네. 근데 상승하는 것만큼 더 이상 상위 5개 종목의 비중이 늘었다고요. 집중화됐어 또. 그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대형주가 5개 대형주가 지수를 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치면 삼성, 하이닉스 이런 게 끌어올렸다는 거잖아. 대만, 일본에서도 네. 똑같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네. 그래서 그럼 이 얘기는 아까 제가 하나 질문하면 외국인들이 일본과 대만 쪽은 우리나라보다 더 적극적으로 매수세가 있는 겁니까? 규모가? 그동안 있었죠. 있었죠. 그동안 엄청나게. 일본 주식을 엄청나게 사고 심지어 워렌 버핏도 막 일본 주식 샀으니까. 우리나라 거 사지 말이야. 아니 이제 그동안은 그랬는데 예. 어쨌든 그러면서 특징적인 현상은 쉽게 말하면 대형주를 그냥 산다 외국인들은. 그러네. 지수를 살 때도 똑같이. 네, 대형주를 사. 예. 그래서 그 대형주가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니까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또 대형주의 비중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대한민국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요게 아주 재미있는 그래프인데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한국 주식을 살 때 ETF를 산단 말이죠. 그래서 저 iShares MSCI 한국 ETF가 외국에서 파는 한국 ETF 중 규모가 제일 큰 ETF예요. 아, 저게. 이해하셨죠? 예. 예, 자산 규모가. 예. 그 ETF가 지금 들고 있는 한국 주식의 비중하고
예. 전 현재 지금 코스피의 시가 오. 비중과 비교해 드린 거예요. 이거 흥미롭네. 네. 그러니까 삼성의 지금 우리 비중은 19.7인데 외국 애들이 사는 MSCI 한국 ETF에서는 23.3으로 더 높고 네. 하이닉스도 우리 비중은 12.3인데 시총에. 네. 근데 이게 외국인들 사는 ETF에서는 16.5 더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요. 저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탄력 있게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네. 그 얘기. 네. 그래서 그 밑에 종목도 이제 쭉 비교해 보려는데 여러분들이 이 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다. 이제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투자할 때 예를 들어서 네. ETF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종목을 살 때 대형주 위주로 사고 그 중에서 모멘텀이 있는 대형주가 훨씬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죠.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군소는 아니죠. 그 밑으로 보면 KB금융, 현대차,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우리 비중에 비해서 좀 더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죠. 많이 갖고 있네. 그거는 뭐냐면 요런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융주가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예. 은행주는 다른 옵션 사항 그러니까 다른 선택이 없단 말이죠. 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예.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살 때는 대만의 회사라든가 예. 그죠?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회사도 있고 예. 일종의 대체제가 있죠. 예. 예. 그런데 한국의 은행을 사고 싶어. 근데 대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주를 비중 있게 쉬는 거예요. 근데 저건 이제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고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런 특성.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데 내년에 외국인들이 저는 한국 시장에서 2025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전 예측하고 그럼 있거든요. 삼성 하이닉스는 다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상태로 가면 대형주의 상승률이 훨씬 더 훨씬 커질 높고. 거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 포트폴리오를 벌리고 그다음에 너무 다른 데에 관심 가지실 필요가 없고 예. 오히려 내년 한 1분기, 상분기에는 그냥 지금 해온 대로 그 지수 ETF 예. 규모를 늘리고 규모를 늘리기에 굉장히 좋은 시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특히 반도체라든지 대형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예. 드리는 겁니다. 아, 이거 중요한 정보네요. 예. 역시 그러니까 이게 감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감이 아니라 수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훨씬 더 설득력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투자는 이렇게 놀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투자하면 재미없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놀이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니지. 수익률만 높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수익률은 예. 수익의 절대량이 중요해요. 아, 그치. 그때 그 얘기 했잖아. 네. 10만 원 넣고 80% 올라봤다 8만 원인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아주 작은 A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 막 1억, 2억씩 투자하실 수 있습니까? 겁나죠. 안 되죠. 겁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삼성전자는 모르잖아. 1억 투자하는 분들이 여유가 아니, 있다면. 그러니까 하는 분 봤어. 그렇죠. 있더라고. 이 지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대형주가 오를 때 여러분 확실히 돈을 벌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수익 금액을 늘리지 않으면 근데 지난주에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핵심을 뭘로 짚어주냐면 지금 시기에 포인트는 변동성이 적고 실적이 좋은 전망이 좋은 주식을 선택해라. 그 원칙에도 맞잖아요. 변동성이 적잖아.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특히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의미 있게 봐야 되고 이제 가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제 주식에서는 이제 새로운 걸 알려달라. 뭔가 재미있는 거 알려달라. 네. 근데 여러분 지루한 투자가 좋습니다. 한방. 재미없는 거. 한방. 인생은 한방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너무 분들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스릴이 있어요. 특히 2026년도에 외국인의 그 흐름에서 만약 들어오면 진짜로 지수의 상승폭이라든지 대형주가 또 다른 상승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아까 그 미국이나 대만의 예처럼 한국도 잘 그렇게 여러분들이 투자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연결상 대한민국 부자 보고서를 하면 어떨까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요걸 할게요. 그래. 그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그럼 광고를 좀 할까요? 네. 이제는 뭐 이제는 뭐 진행까지 하시고. 습관적으로 이제 우리가 네. 또 광고가 이제 몸을 해버렸어. 예. 아니, 광고가 재밌더라고요. 제가 먼저 할게요. 보혜양조의 고마크라제. 아, 이거 저희도 이제 내일 우리 직원들끼리 뭐 이렇게 금요일이니까 일 마치고 한잔 하기로 했는데 이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고마크라제.
자, 고마. 영남에서 고마. 고마. 그다음에 호남에서 그라제. 요즘 이 소문이 좀 자자하죠. 이 술 일반 소주가 아닌 스페인 라만차 포도 증류주 원액이 들어간 증류주입니다. 코로나 이후 회식이 줄고 본인만의 술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소주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사실 회사 간의 제품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않죠. 그 변화 속에서 탄생한 술이 바로 고마 그라제입니다. 외국 술처럼 생겼지만 스페인 전통의 증류주 오르호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의 반주 문화에 맞게 재해석된 우리 술입니다. 오르오르 마실 때 사용하는 잔, 쭈삐또. 이거죠, 이거 쭈삐또. 아우 귀여워. 이 쭈삐또가 한국의 소주잔과 닮아 있어 더 친근하면서도 색다르게 즐길 수가 있고요. 식사와 술을 곁들이는 스페인의 식문화와도 자연스럽게 맥이 닿아 있습니다. 와인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은은한 향이 정말 좋은 증류주입니다. 연말연시 각종 모임이 많을 텐데 고마가라제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 항공권 외에 스페인 감성 경품들이 걸린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더보기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마그라제. 아니 저 아우덴티아님 진짜 재밌다. 뭐야? 고마그라제 마시고 스페인 사람 될 뻔했다. 그건 뭐야? 스페인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이게 스페인 하면 좀 정열, 네. 열정 뭐 이런 거잖아. 네네. 그죠? 그렇죠. 그 뭐지? 이거 막 들고 투어. 네. 막 그런 게 느껴지죠. 스페인 하면 그리고 또 축구의 그렇죠. 나라 아닙니까? 축구. 뭐 저기 손흥민 보러 간다고? 스페인은 경북에서? 또 제가 다녀왔습니다. 여러 번. 그래요? 아, 그래요? 오, 네네. 그래. 나 부럽다. 스페인 한 번도 못 가봤네. 부럽다. 부럽다. 햇살이 참 고마그라제. 예뻐요. 햇살이. 햇살이 예. 지중해. 자, 네. 코즈 두 베개 마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베개죠. 예, 이거 너무 뭐 우리들 다 쓰는 베개죠 매일매일. 그렇죠. 여러분의 수면 건강 책임질 특별한 베개죠. 수면 전문가가 2년 동안 설계하고 개발한 코즈의 두부 베개입니다. 너무 포근합니다. 요즘은 두부 베개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코즈에서도 1년 중 가장 큰 혜택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품절 대란을 겪고 있는데요. 이제 배송 걱정 내려놓으시고 그동안 고민하셨던 분들은 1년에 딱 한 번인 블랙 프라이데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이게 인기가 있느냐? 품절 대란이냐? 집 한번 열어주세요. 여기에 들어있어요. 예, 여기. 히든넥이 들어있는데 이 히든넥 꺼내보시면 그 안에 듀얼 서포터 칩이 있습니다. 색깔이 다른. 요게 칩들이 들어있어요. 예, 얼마나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높낮이, 베개의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체형과 취향에 맞게 높낮이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경추 지지도 도와주는 역할을 듀얼 서포트 칩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안하죠. 이 베개가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목이 굉장히 편안한데 후두부와 얼굴 쪽은 부드럽고 보건력이 좋은 3D 파이버 소재로 되어 있어서 어떤 자세에서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포근하지만 꺼짐없는 3D 코튼으로 경추를 지지해줘서 어떤 자세에서도 잠자리가 편하다는 후기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품절 사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베개의 포근함을 지금 현재 최대 56% 특별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박시영 TV에서만 진행하는 이벤트가 따로 있죠. 바로 베개 커버 선물로 아울러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거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요게 베개 커버까지 저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부자 보고서. 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부자 보고서. 2025년. 우리가 사실은 뭐 경제만화방도 우리가 부자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자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도대체 부자는 뭐냐? 쟤네들은 누구냐? 어디 사는 누구냐? 궁금하실까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구한 리포트들이 몇 개 있는데 예. 그래도 제일 오래 꾸준히 이 리포트를 내서 많이 봐지는 리포트가 국민은행. 국민은행에서 낸 부자 리포트가 있어요. 국민은행 뭐 예금 적금 한 사람들 많이 맞아요. 있을 그래서 테니까. 자기네들 고객 상대로 이제 조사하다가 일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스테디셀러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지금은 KB 금융지주가 내고 있는데 예. 여기서는 2025 한국 부자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 10년 넘게 계속 봐왔기 때문에 네. 이 트렌드가 좀 읽혀요. 이거 부자 기준이 엄청 세구나. 네. 그래서 일단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일단 부자 보고서라고 그래서 딱 첫 페이지를 열기 전에
부자가 뭔데? 부자가 누군데? 이게 어려워 이게. 예. 이게 네. 제가 한마디 제가 청와대 있을 때 2005년경에 여론조사를 하나 했는데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여론조사 해봤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중산층, 네, 부유층 네, 뭐 이런 게 기준을 나누잖아요. 서민 네. 이렇게 네.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 용어를. 그러면 서민의 기준은 뭐고 중산층의 기준은 뭐고 부유층의 기준은 뭐냐. 그렇죠. 부유층의 기준은 그때 당시에 30억이더라고. 그 당시 몇 년도에? 자산이요? 2005년 정도 2005년에. 집 가지고 있고 한 30억 정도 있으면서 뭐 예를 들면 먹고 싶은 거 네. 뭐 사 먹고 해외 여행 가고 싶을 때 갈 정도 빚이 없으면서 네. 이런 사람이 부유층이다 우리 사회에. 그렇게 그 당시에 국민들이 인식을 했어요. 네. 2005, 6년도에. 네, 네, 근데 네. 지금 수치를 보니 깜짝 놀랐네요.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박시영 대표님한테 네. 그냥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부자는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정답도 없고. 없어요. 그건 정답이. 네. 근데 글쎄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집 있으면서 그다음에 뭐 저기 아이들 사교육비라든가 뭐 네. 교육비에 별로 걱정 없고 맞아요. 그다음에 본인 노후에 대한 걱정이 좀 없으면서 그다음에 가끔 일하고 네. 뭐 흔히 부자들은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흔히 네. 그런 게 많이 연상이 되죠. 이게 지금 박시영 대표님이 방금 쭉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섞여 있네요.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간적인 여유 같이 돈과 어떻게 보면 조금 돈이 물론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지만 이게 섞여 있는 얘기예요. 많이 있는 사람 별로 안 부러워. 네. 그래서 여유가 좀 사실은 있는 사람이 부럽더라고. 맞아요. 사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시작하기 전에 이거 정의 내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원래는 우리는 누구를 부자로 정의한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사한다. 이게 어려워요. 예. 얘네들은 두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의식 조사라는 걸 해요. 예. 쉬운 말로 하면 내 맘이야. 내가 부자라면 부자지. 이거예요. 저보고 박시동 부자냐 그러면 저는 항상 부자라고 그래요. 근데 네가 뭘 부자냐? 그 정도 돈 가지고 그러면 내 마음이야. 내가 부자라는데 네가 왜 아니라고 그래? 예, 그 시비 거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내가 이미 부자라서 마음이 편안하다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자의식 조사라는 개념 좀 어려운 말로 자의식. 씁니다. 그래서 얼마면 부자라고 생각하니?라고 물어본 거예요. 제일 많이 응답한 금액이 100억입니다. 나 이거 깜짝 놀랐다. 네, 근데 그 100억을 100억이 없는 사람한테도 제일 많이 나온 답이 100억. 100억대 부자들한테도 100억. 500억, 300억 그 위에 초자상한테도 물어봐도 100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억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머릿속에 있는 의식 속에서는 100억은 돼야 부자지라고 일단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 단면을 보는 하나의 또 재밌는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만큼 많이 올랐네. 많이 올라간 거죠. 예, 많이 3배 올랐습니다. 올랐네. 예. 그다음에 이제 좀 다른 기준으로 금액으로 한번 이제 저 포션으로 한번 잘라보는 게 뭐냐면 네. 1%는 돼야지 이렇게. 상위 1%. 대한민국 상위 1%는 돼야 부자지 뭐 어중이 떠중이 뭐 40% 50%가 부자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 1% 개념을 여기서는 어떻게 잡았냐면 현금성 자산 10억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너 계좌에 얼마 있어? 집 빼고 이런 거 말고 그랬을 때 10억이면 0.92%예요. 47만 명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딱 계좌에 뭐 주식은 팔면 되니까 뭐 주식 뭐 예금 뭐 합쳐서 한 10억 있다. 그러면 1%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뭐 강남에 예를 들면 네. 집이랑 네. 이 뭐 땅 뭐 네. 이런 부동산에 많이 몰려 있다는 얘기네. 100억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자의식으로는 100억, 계좌에 10억 있으면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예. 우리 사회 또 한 단면이죠.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너의 자산의 총 구성비는 어떻게 돼 있니? 예. 어디에 몇 프로 갖고 있어? 이 포션인데 예전에는 무조건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지금 네. 여러분 깜짝 놀라시고 부동산의 자산 내에서의 비중이 제일 높았을 때가 59%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54%까지 구성비가 떨어졌어요. 부동산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부자들 자산 비중에서. 그러네요. 금액이 아니고 비중이니까 진짜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포션을 그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떨어진 게 어디로 갔을까요? 금융자산은 똔똔이에요. 고만고만합니다. 그 한 5% 빠진 비중이 예. 대체 자산과 디지털 자산으로 옮겨졌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금 그리고 코인 일로 가. 이게 트렌드가 이게 달라진 겁니다.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없는 일이었어요. 예, 이렇게 일단
바뀌었고요. 자, 그다음에 정확하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면 대충 100억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 제일 많은 포지션이 거주용 부동산이 31%예요. 그러니까 대충 한 30억 정도 강남 아파트에 산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유동성 금융자산이 12%예요. 예. 그러니까 부자들은 옴짝달싹 못하는데 풀 베팅 해가지고 그러니까 꽉 톱니바퀴 물리듯이 채워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좋으면 저기 넣었다가 단기간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흐름 타고 갈 수 있는 자금을 12% 정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유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거주용 외주택이 10%예요. 10억 정도. 이 평균치니까. 예. 그럼 뭐냐면 자기는 한 3, 40억짜리 집에 살면서 예를 들어서 한 10억, 15억짜리 세컨드리 아파트를 들고 그걸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적금, 빌딩, 각종 주식이 10% 내외씩 이렇게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100억 어떻게 벌었어? 너의 부의 원천이 뭐야? 상속 증여 뭐 이런 거 아니야? 부모로부터 맞아요. 물려받은 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제일 컸던 비중은 상속증여예요. 두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이 두 답이 제일 커요. 그러면 이거를 시나리오로 만들면 이겁니다. 부모한테 일단 시드머니 10억, 20억 받아서 그걸 아파트 하나 사고 그 아파트가 이제 뻥튀기가 되고 재개발 또 투자에 탁자 하나 받고 해서 물려받은 거 더하기 부동산 뻥튀기. 이게 부자들의 부의 원천의 가장 큰 거에서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이것도 최근 트렌드가 바뀌었네요 보니까. 그러네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포션이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그러네. 특히 사업소득이 많이 올랐네. 예. 금융소득도 올라가고. 네. 금융투자도. 네. 그런데 이제 요거를 보고 기사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 이제 드디어 우리도 부동산 대신에 사업부자들이 나오는 건가 이렇게 이제 질적인 변환이 있는 건가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죠. 저는 이 지표를 오래 봤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아직 그 정도로 바뀌지는 않았어요. 예, 예. 그럼 뭐냐? 물려받은 애들, 부동산으로 뻥튀기 했던 애들, 얘네들 계층이 이제 고착화돼서 끝났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도 부동산으로 돈 벌고 내 아들도 내 친구도 내 후배도 내 조카도 계속 이렇게 부동산 뻥튀기 하는 시절이 약간은 뭐랄까요. 뒷문 닫았다. 이미 부동산으로 뻥튀기해서 돈 번 애들이 거기서 계층이 끝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걔네들이 지금 뭐 하느냐. 이제 끝났잖아요. 집 2개 있잖아요. 강남에. 예. 그러니까 사업하는 거지. 걔네들이. 네.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재용한테 5년 전에 너 부의 원천이 뭐야 그러면 상속이죠. 이건희 회장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 근데 지금 이재용한테 너의 부의 원천이 뭐야 그러면 나 회장인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네. 거는 금융투자는 확실히 조금 오르긴 올랐네. 16.8인데 네. 비율이 과거에 비하면 최근에 10몇 %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네. 그건 특징적인 건 있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자들이 자산 관리를 하면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어디냐라고 했는데 옛날에는요 42% 정도가 부동산이었어요. 예. 얘네들은 관심도 없어. 그냥 강남에 아파트 사면 끝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는 포지션이 예. 14%로 줄었어요. 3분의 1 토막이야. 이게 시사하는 바. 이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총 자산에서 부동산이 줄어가고 있고요. 예. 관심 분야는 아예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부동산에 그러네. 대해서는. 그러네. 예. 그 대신 웃기는 게 늘어났어요. 뭔지 아세요? 국내외 경제 동향 정보 수집이 10% 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공부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야, 그러네. 판때기. 그리고 금 예술품 이런 거에 관심이 많네. 예. 근데 이거 아까 대체 자산이 늘었다고 하니까 당연히 관심이 있는 거고. 예. 그럼 관심이 있으니까 는 거고. 예. 그러니까 부자들도 이제 부동산 말고 미국 금리 어떻게 되는 거야? 한국 경제 상황 어떻게 되는 거야? 정권 바뀌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코스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걸 관심 있게 하면서 금값 올라? 코인은 어때? 이걸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 우리 지금 댓글에 네. 부자 얘기 나오니까 뭔 얘기인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지만 네. 완벽한 매도님이 주식으로 100억 가자. 그렇습니다. 이게 관심도가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단기간에는 그럼 어디에 투자하고 싶냐 어디가 좋을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역시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은 다 줄어들었고요. 없어 아예 없어요. 그리고 금융상품 내에서도 좀 롱텀이거나 수익률이 적어 보이는 거 예. 펀드나 채권은 관심이 없어요. 부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2024년 계기로 해서 확 네. 올라가네. 맞아요. 그래서 금융이 금융 확실히 중에서도 승부가 걸리는 거 이재명 있죠. 정부 돈을 넣으면 승부가 딱딱 걸리는 거 있죠. 주식이라든지 이렇게 코인이라든지 예를 예, 들어서 이렇게 예. 세게 승부가 걸리는 것들을 부자들이 관심 있어 하고 거기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이 난다라고 자기네들은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부자들의 자산 관리 성공 노하우를 물어봤더니 옛날에는 부모 잘 만났어 이렇게 말했을 텐데 예. 지금은
지속적인 금융 지식의 습득 이걸 15%로 꼽았네요. 오. 지네들도 공부한다 이겁니다. 오. 네. 경제만 하면 봐야지. 그렇죠. 예. 어디 딴 데 보지 말고. 아니요. 보지 마. 여기 진보를 위한데요. 안 돼요. 오지 마세요. 맞아. 불평등 지수가 해소가 안 돼. 안 돼. 걔네까지 돈 벌면 안 돼. 그러면 저 안 할 거예요. 맞아. 오지 마. 네. 그 다음에 예. 좀 재밌는 요 정도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고 네. 좀 재밌는 앙케이트는 있어요. 좀 황당한 거 뭐냐면 부자들이 부자가 된 중요한 노하우 중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자가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는 응답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건 야 너 중요하다. 대학교 어떻게 갈 거야? 그러면 저는 뭐 고등학교 때까지 3학년 때까지는 뭐 수학을 이렇게 풀고 중간고사 이렇게 보고 내신 우리 계획 세웁니다. 예. 너 모든 걸 우리 계획 세워요. 근데 부자에 대해서 솔직히 냉정하게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 부자 되고 싶다는 열망은 다 있는데 너 계획 세웠어? 계획 안 세운 사람 많아요. 3년 내에 얼마 모을 거고 그걸로 부동산에 얼마 모아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불려나가서 얼마에 몇 년에 얼마가 된다 이런 계획을 세우질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 그게 세운 사람 딱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참 독한 놈이네. 그렇게 하고 말지 그냥. 근데 부자들의 특징 야. 계획을 처음부터 세웠다. 이 응답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계획의 첫 발은 종잣돈이잖아요. 시드머니. 그거는 최소한 모으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 상속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자수성가 부자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처음 모으려고 했던 종잣돈 시드머니가 얼마였어요라고 물어보면 얼마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이게 재밌습니다. 얼마라고 봅니까? 만약에 그냥 그래도 사회생활 처음 하는 2030이라고 생각해보고 만약 대표님이 아들이나 대표님 2030 때 지금 2030이라고 그러면 나 이제 첫 월급 받고 직장생활 한지 한 2년 되니까 앞으로 나 몇 년 안에 이거 뭐 해야지 라고 하는 그 목표 얼마로 잡으시겠어요? 2030 때. 예, 지금 2030 지금 30살이라고 30살의 박시영이라고 하면 뭐 한 2, 3억 정도 그죠. 받잖아요. 보통 뭐 1억이나 내 앞으로 한 월급 모아서 몇 년 안에 2, 3억 모아야지. 그렇게 그걸로 이제 받잖아요. 시작해야지 하잖아요. 예, 예. 이 부자들이 가장 많이 응답했던 비율. 자기가 종잣돈이라고 생각했었던 예.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30억 됩니까? 10억. 10억? 네, 10억 응답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물려받아서 아니요. 자수성가 부자 중에서 어. 종잣돈을 10억이라고 생각하고 10억까지는 모으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돈 안 쓰고. 예. 그러니까 보통 2030이 1억 모아야지. 독한 놈이야. 1억 모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10억 모아야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네.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이런 거 잘 안 하죠 원래. 그렇죠. 네. 아무튼 뭐 이런 정도 네, 재밌는 앙케이트 진짜. 몇 개 해봤는데 하면 이제 뭔 얘기입니다. 뭐먼 얘기라 위화감 느끼라고 해드린 건 아니고요. 예. 어차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계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경제적으로만 보면 중산층도 있고 좀 어려우신 분도 있고 부자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어떤 생각을 갖고 투자하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그러니까 이건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좀 줄어들고 다른 쪽에 그러니까 아까 있던 그렇죠. 오히려 공부하고 주식 네. 투자나 금융 투자 이런 예. 걸 공부하는 그런 그렇죠. 습관들을 기르고 있다는 거기에 돈도 많이 쓴다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 그렇죠. 자문도 받고 왜냐면 자기 돈 맞습니다. 많으니까 불리려고 맞아요.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는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지. 돈이 없으니까. 근데 자 잠깐만요. 저기 그래 그거야님이 종잣돈 10억부터 시작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목표가 목표를 10억이었다는 10억까지는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거기서부터 출발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목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1억 원만 모아야지가 아니라 10억 원의 목표를 갖고 어쨌든 아니, 우리는 그러지. 10억이 생겼다. 만약에 거기까지 달성했다. 이 정도만 살면 됐지. 뭘 더 아둥바둥 살려고 그래?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걔네는 그게 1차 종잣돈이 마련된 걸로 그걸 보고 종잣돈으로 보고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지. 그거를 목표로 하고 시작했다는 게 중요해요. 참. 그때 내가 이게 종잣돈이 모였다가 아니라 예, 그런 게 좀 재밌는 포인트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뭐 다 같이 부자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표를 좀 세우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마음 듭니다. 제가 잠깐 찾아보려고요. 한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투자를 해서 10억을 모으려면 연간 수익률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몇 년간? 10년간? 그러니까 한 10년간? 네, 10년간 한번 해볼게요. 10년간 복리할 때 우리 70% 수익을 계속 얻는다고 치고 오늘 이번에 코스피가 70% 올랐으니까 네. 70% 평균은 달린다 치고 1,000만 원을 70%씩 10년간 해봐요. 얼마 되는 거. 복리로. 그럼 이제 이광수 대표님이 저거 찾는 동안에 제가 네. 더 황당한 앙케이트도 있어요. 재미삼아 한번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부자들한테
자산 관리 이게 큰 돈을 어쨌거나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자산 관리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애로사항이 뭐야라고 물어봤어요. 제일 황당한 답변이 뭔지 아세요? 이거 생각보다 엄청 높은 포지션으로 나와요. 뭐 예를 들어 너 자산 관리 뭐가 어려워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세금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예. 세금 관리가 어려워 뭐 이런 것처럼 가장 황당한 답변이 뭐냐면 예. 자산 관리의 피로도. 피로도?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 돈 많아서 힘들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려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괴롭힌다는 거잖아. 아니, 돈 아니요. 많으니까 막 뜯어내려고.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명 가수한테는 나 저런 유명 가수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막상 유명 가수한테 얼마나 인기 많으니까 스타가 되니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야 스타 힘들어 이런 웃기는 소리를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뭐가 힘들어요 그라고 얘기했더니 돈이 많아서 관리하기 힘들어 이게 고민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 대 팍.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고 황당했다는 거예요. 나 관리하기 힘들다. 아 근데 관리하기 힘들긴 해요. 왜요? 팩트인데 뭐. 네, 그러니까. 힘들어. 신경 쓰여. 우리 다 같이 웃자고 한 얘기예요. 진짜 근데 그 대답이 높은 포지션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 내가 부자고 그래서 이거 관리하는 게 피로가 너무 쌓인다. 이렇게 높은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웃기대. 부자들만 아는 세상. 그 제가 계산해 봤더니 예. 1,000만 원으로 10년간 10억 원을 만들려면 연간 수익률이 58%를 내야 돼요. 그럼 가능하네. 예. 아까 주식 70% 오르는 정도를 계속 성공했다. 이러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12년간 5배가 올랐거든요. 그럼 5배가 오르면 500%가 오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평균적으로 50%씩 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10억이 만들어졌어요. 1,000만 원을 그렇게 넣었을 때 네. 주식이 네. 5배가 10년간 올랐으면 네. 평균적으로 보면 복리를 계속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네.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하네. 가능해요. 한국 주식도 10년 후에 지금 코스피가 5배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관수 대표가 10,000포인트 얘기했었잖아요. 그걸로 달려가면 이재명 정부 초창기 2,500, 400 그랬잖아요. 그럼 4배는 오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최소한 4배.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하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해. 우리 10억 가능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 원으로. 지금 돈이 별로 없는데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는 다 하신 거예요? 우리 그러면 네네네. 1,000만 원으로 5년 만에 10억 만들기. 여기 우리 갑시다. 1,000만 원 5년 만에. 좋은데요. 10억. 좋은데 이름 바꿔야 되나? 아니 목표가 분명해졌네. 5년 만에 10억 충분히 만들기. 가능하다. 1년에 50% 수익률? 가능한데.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한데. 네, 야, 충분히 희망이다. 희망. 근데 1,000만 원으로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1,000만 원으로. 그러면 1,000만 원으로 2026년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저기 5월 단태님 껌이다고. 껌. 이건 껌이야. 할 수 있다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이 있는 시장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복리를 주고서 계속 투자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장인데 제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건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거니까 최근에 다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를 했는데 예. 순자산 분위별로 주식채권 펀드의 평균 보유액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자산이 가장 많은 5분위는 7,500만 원 들고 있고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는 74만 원이에요. 100배 차이가 나요. 자, 10년 후에 지수가 5배가 된다고 가정하면 5분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7천만 원이죠. 그럼 네. 갖고 있으니까 아까 1,000만 원이 10억 됐죠. 그러면은 저 7천만 원 했으면 70억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분위는 74만 원이잖아요. 74만 원에 예를 들어서 100배가 되면 얼마입니까? 7,400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저게 가장 큰 문제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주식시장이 오르는 거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주식을 좀 시작했으니까. 근데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멤버십 분들도 보시겠지만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이제는 진취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요일 날 방송 나가고 저희 방송을 보니까 이제 10만 명 정도가 보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럼 저희 방송 보고 주식 투자해야지. 그래. 박시동 이광수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그런데 얼마 하신 줄 아십니까? 50만 원을 해요. 더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나 그래도 삼성전자 주주다? 아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난 건 전 두 가지 원인이라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경험이 없어. 그랬더니 무서운 거죠. 그렇지. 무섭지. 그래서 조금씩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근원적으로 그런 것도 있죠. 내가 투자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전자의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것이라면 안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용기를 내실 필요가 내야 있다. 돼.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또 이게 기회가 뭐 여러 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근데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고 그래서 아까 1,000만 원 최대한 어쨌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예금 적금도 있고 네. 다양하게 있을 텐데 아무튼 경제 만화방 계속 보시면서 이 뭔가 자신감을 좀 얻으셨으면 처음에 뭐 50만 원, 100만 원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좀 자신이 붙으면 500만 원, 700만 원, 그렇죠. 뭐 1,000만 원 이렇게 좀 빨리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네, 생각해 맞습니다. 보시라는 얘기. 그렇죠. 지금 뉴스공장에서도 막내 PD가 같이 저희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PD도 지금 사회 초년생인데 1,000만 원을 늘었어요. 처음에 100만 원 시작했는데 이제 1,000만 원 됐어요. 금액을 그래요? 늘렸다고요 지금. 다른 것도 계속 투자하고 막 이랬구나. 예. 긁어 모아서. 예. 맞아요. 그렇게 가야 돼.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리고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커피 그러면 먹는 거 줄이시고 믹스 그럼요. 커피 먹고 맞아요. 좋습니다. 근검 전략해서 그래서 돈 해야죠. 벌어서 쓰면 돼요. 그래요. 아, 옛날에 그런 사람 되게 싫어했는데 이제 이해가 됐어. 이제 1,000만 원 가지고 10년, 5년 동안 우리가 10억 되자. 네. 여기 목표. 어. 오늘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왔습니다. 이게 두 번째가 문제잖아요. 좋다. 돼지저금통도 다 털었어요. 박수. 박수. 살리님. 근데 아까 이제 두 번째가 문제예요. 나 돈이 없어. 여유 자금이 없어. 이 문제를 이제 사회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는 다음 장 잠깐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 이미 한 건데 제가 이제 시동위키에서도 먼저 말씀드린 건데 1970년대 이 루이스 캐스토라는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인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일종의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과 노동으로 버는 소득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 캐스토라는 경제학자가 뭘 얘기하냐면 모든 노동자도 자본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일단 자본가를 자본가로 얘기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자본자로 저는 얘기합니다. 왜 뭐가 달라요? 왜 노동자는 노동자라고 하고 왜 자본가는 몸자를 자본가라고 쓰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본자라고 불러요. 어쨌든 저는 노동자도 자본자가 되자. 그래서 소수에게 집중된 자본을 다수로 분산시켜 민주적 자본주의를 달성하자라는 캐치프라이즈인데 그래서 일캐스라는 경제학자가 주식 대중화 운동을 합니다. 멋지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노동해서 돈을 버는 걸 넘어서 우리 모두 다 주식을 투자해서 자본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케티 이론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금융소득이 자본소득이 높다는 게 노동소득보다 그게 다 드러났으니까 일맥상통한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저하고 박신홍 대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 주식 대중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호응하려면 집에 있는 돼지저금통, 금반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돈이 없으면 그런 거 빨리 현금화해서 네. 주식으로 가자 이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돈이 없어. 여유 자금이 없어. 하루하루 살기 바쁜데 어떻게 해. 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걸로 풀었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ESOP라고 해서 종업원 지주제를 시행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A라는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렇게 신탁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이 신탁 회사는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데 이 신탁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꿔서 대출을 일으켜요. 대출을 일으킵니다. 근데 대출을 일으킬 때 실체가 없으니까 대출을 안 해주죠. 그러면 A라는 회사가 신탁회사에 지급보증을 서줘요. 그리고 이 신탁회사가 대출을 일으켜서 이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사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A라는 회사가 매년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럼 이익과 배당금을 통해서 이 신탁회사에 돈을 줘요. 그러면 신탁회사는 그 돈으로 대출을 갚아요. 그럼 대출 갚은 것만큼 여기엔 주식이 남죠. 그 주식을 노동자한테 나눠줘요. 이해하셨죠? 네, 이해했어. 이 표가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건데 자, 쉽게 말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주주가 되게 만드는 제도였어요. 저는 이 제도를 한국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미국에서는 좀 많이 하나요? 엄청나게요. 저것 때문에 중산층이 주식을 많이 갖게 됐고 그래서 자산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급여소득 외에 금융소득이 안정적으로 20-30% 받쳐주니까 중산층이
두터워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나 아니면 뭐 자산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언간생식 무슨 주식 투자야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출을 해주자는 거예요. 사회적 대출. 그런데 우연만 투자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성장펀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민성장펀드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발전소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돈을 국민성장펀드에서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금이 안 되니까 예. 예산이 안 되니까. 예. 그럼 그 펀드를 구성할 때 신탁회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신탁회사가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런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국가산업에 기관산업에 투자해요. 그러면 국가산업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신탁회사에 갚을 때마다 주식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 그 주식을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우리 청년들한테 나눠주자는 얘기예요. 아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소득층이나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주주가 되는 거예요. 내 돈을 안 들이고. 그런데 지금 국민성장펀드의 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갑자기 미래에셋 회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렇지. 박현주, 서정진, 뭐 맞아요. 이영년? 네. 뭐. 아니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국민성장펀드가 이렇게 구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대기업만 투자할 테고 은행들만 투자할 테고 예를 들어서 국민들한테 풀어주면 돈 있는 사람만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뭐예요? 도루묵이에요 제가 볼 때. 또 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이 시장을 개방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는 국민 모두가 투자하세요라고 개방하면 돈이 없잖아요. 대출을 일으키자. 네. 집 살 때도 무주택자한테 집 살 때 대출을 일으켜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것처럼 저는 안정된 투자처니까. 야, 그러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제도를 아까 신탁할 수 있는 제도를 못 만들면 말씀하신 대로 국민성장펀드 가입을 위해서 뭐 돈 없는 사람들 500만 원 대출이라든가 1000만 원 대출이라든가 이렇게 그렇죠. 해줄 수 있도록 그렇죠. 저리에.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배당해주면 그걸 원금을 갚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주식은 내게 돼요. 그렇지. 그러면 향후에 빚을 거기에 대출을 다 갚으면 배당에서 나오는 게 직접 들어오겠지 나한테. 이런 구도. 그렇지. 네.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주식시장이 오르고 투자가 활성화되는 게 국민 모두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중요한 얘기인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하고 예.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 부자들만 국민성장펀드에 관심 있겠지. 또 이러고 많은 분들이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러면 안 아닙니다. 돼. 근데 그러면 그 안 돼. 국민성장펀드 안에서 지금 금융기관이나 정부가 산업은행 이런 데가 내는 거 말고 민간에다가 오픈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 이거는 손실 안 나는 부분, 가장 덜 위험한 부분에 현재 맞춰져 있어요. 예, 그렇더라고. 이게 쉽게 말하면 땅 짓고 장사할 수 있는 정도로 안전한 데를 열린다는 거잖아요. 그걸 왜 부자들한테 자연빵으로 오픈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이참에 중산층 또는 사회초년생 서민들이 여기에 넣어서 자산 증식도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병합할 수 있다는 너무 좋은 말씀이신 맞아요. 거잖아요. 그 상한액을 두지 않겠어요? 1인당 뭐 어디까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면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네. 대출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돈이 아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00% 동감. 이건 충분히 가능한 구조고 일대 혁신이야 이게 혁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진짜로 이런 어떤 경제 활성화, 투자의 활성화 그리고 주식시장 같이 모두가 그치, 같이 가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중산층이 확대되고 맞아요. 미국이 이렇게 정치가 엉망인데도 경제가 잘 버티는 게 중산층이 많아서거든요. 그게 사실 출발이 이런 데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저하고 박시영 대표 그리고 저희 경제만화방이 하는 것처럼 이제는 많이 알게 해서 예. 모두가 같이 투자하는 문화. 두 번째는 나 돈이 없는데요. 그런 가구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그런 예. 이익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기구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내가 돈이 없어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거.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탁견. 엊그제 그 화요일 날 교육백과사전에서 맛배기를 보여줬고 오늘 또 심화된 말씀을 네. 주셔서 너무 좋고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열심히 퍼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쌤이 좀 전화 좀 하세요. 대통령 가까우시잖아. 아니 그건 부동산 때문에 일단 부동산을 잡고 좀 학교 선배잖아. 자, 광고 하나 하고 여러분들 이제 질의응답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임 홍삼 광고 좀 해주세요. 하루 영상. 예. 하루 영상. 네. 믿을 수 있는 제조사 노바렉스가 만든 수험생 영양제 하루인 홍삼. 네.
고등학생들에게 수시 준비 3년은 기나긴 싸움입니다. 피로회복이 중요한 수험생들에게 미리 체력을 보충해 주세요. 하루인 홍삼은 홍삼, 녹용, 치매하기 등 공진당 컨셉입니다. 피로회복 즉효 홍삼이 식약처 기준 2배 6mg, 원기회복 특효, 녹용, 치명도 하루 16mg, 지구력 보강, 옥타코사놀이 20mg, 에너지 면역력 성분, 비타민 B군과 아연이 고함량으로 구성된 복합 영양제입니다. 만성 피로면 기존 비타민과 함께 먹어도 좋습니다. 액상 홍삼이나 비타민, 맛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 많으시죠? 매번 먹일 때마다 넘기기 힘들어하는 자녀들 때문에 부모도 스트레스입니다. 하루임 홍삼은 작은 알약이라 냄새가 없어 건강식품 못 먹는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 이런 고민 가진 부모님들은 제품 구매평을 꼭 확인 바랍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수험생 피로 회복, 고등학생 영양제, 고3 영양제, 만성 피로 영양제로 많은 분들이 검색하고 구매하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첫 페이지에 검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구매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홍삼, 녹용, 치매하기 는 보약의 10분의 1, 6개 구매 시 32,000원, 11개 26,000원 꼴, 대입 수시 정시 및 모든 시험 수험생들에게 홍삼, 녹용의 힘을 더해주세요. 이번 겨울방학을 공부로 잘 보내야 하는 중고생들에게도 강추합니다. 아래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쿠팡에서 하루임 홍삼을 검색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하루임 홍삼 만나봤고요. 마지막 광고입니다. 노량진 방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앉아 있죠. 네, 저 맞습니다. 깔고 앉아 있는데 오래 앉아 계신 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허리 아프다고 비싼 의자부터 검색하시죠. 브랜드 좀 있다 싶으면 30만 원씩 100만 원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100만 원짜리 의자를 사더라도 결국 엉덩이 닿는 부분이 불편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딱딱한 의자에서 깡으로 버티면 어떻게 되냐? 엉덩이가 베기고 꼬리뼈 아프고 그 충격이 고스란히 허리까지 타고 올라갑니다. 나중에 병원비가 더 나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의자보다 엉덩이가 닿는 바닥부터 바꾸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바로 이 노량진 방석입니다. 이건 등받이가 없죠. 허리를 직접 밀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무너지는 원인, 엉덩이 체압을 확실하게 해결해 줍니다. 건물도 기초가 튼튼해야 기둥이 서는 것처럼 엉덩이가 편안해야 척추가 바로 섭니다. 지금 보시면 이광수 대표님이 막 가지고 있는데 저 단면 보시면 색깔이 보이죠? 젤 부분이 보일 겁니다. 젤 부분. 안에 보시면 이게 핵심 기술인데 파란색 특수젤과 하얀색 고밀도 메모리 폼 이 두 가지가 딱딱한 의자와 내 엉덩이 사이에서 완벽한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젤은 엉덩이 열을 식혀주고 메모리 폼은 짓눌리는 꼬리뼈와 엉덩이 살의 압력을 싹 분산시켜줍니다. 100만 원짜리 의자의 착석감을 단돈 3만 원에 어디든 들고 다니면서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구매 방법은 유튜브 더보기 및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쿠팡 검색창에서 쿠팡 이제 하지마. 네이버 검색창에서 노량진 방석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맞아. 전화 주문은 070-4647 070-4647-0962입니다. 070-4647-0962로 전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응답 앞에서부터 쭉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슈퍼챗 보내주신 분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88 내 인생님. 9988? 내 인생? 9988이면 뭔가? 미래에셋증권 질문 드린다고요? 어제는 급락했다고, 오늘은 급등하는데 왔다 갔다 한 모양입니다. 마땅한 이슈를 모르겠다고. 오늘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어제 10% 손절하고 나니 더 씁쓸합니다라고. 뭐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하긴 합니다만 뭐 저게 급락 급등을 막 하는 모양이 혹시 아십니까? 일단 뭐 오늘 그렇게 오른 이유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알진 못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일일 주가를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사실 좀 힘든 게 좀 있고요. 그리고 그게 과연 중요할까라는 차원에서 저는 중요도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제는 고고파팔 내 인생님이 꼭 아셔야 될 게 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10% 빠져서 손절을 하고 났는데 오르니까 더 막 예를 들어서 안 좋다는 거죠, 기분이. 그런데 이거는 별도의 의사결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10% 손절한 거는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올랐다고 해서 잘한 결정을 잡고 반추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먼저 불확실성을 줄였기 때문에 잘하셨다. 근데 예를 들면 옛날에 설명한 내용으로 보면 떨어졌는데 반등해. 내가 근데 저 주식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어. 근데 왜 떨어질지 잘 모르겠는데 떨어졌어. 손절했어. 근데 오르는 기미가 보여. 그러면 또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추세적인 흐름을 저렇게 하루하루 주가를 판단하기는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 매일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증권이 오늘 이제 올랐는데 내일도 올라요. 모레도 올라. 그런데 명확한 이유가 있어. 그럼 다시 사셔도 된다. 예. 그런데 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 손절 잘못한 거 아니야? 올랐기 때문에 잘못한 게 아니야. 이 과정은 아니라는 거죠. 의사결정기가. 그러면 만약에 오늘 떨어졌으면 잘한 결정이. 그렇지. 그렇게 되겠지. 예.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과관계나 아니면 상관관계를 잘못 파악하기 시작하면 꼬이게 돼요.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하고 투자의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이 결과에 따라서 나의 과정을 잡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 좋습니다. 부천 관심이 우리 방장님. 상장 예정에 있는 공모주에 관해 투자 요령과 방법 주의할 점 조언과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경제바나방 포에버. 네, 최근에 공모주 성과가 좋아요. 실제로 좋습니다. 공모주 중에서 3배, 300% 넘게 오른 종목들이 요새 많이 보여요. 그렇더라고요. 예, 따따상이 된 데가 많고 실제로 공모주만 들어있는 지수가 있거든요. 그 공모주만 따로 모아놓는 데가 있어요? 예, 공모만 올라가고 140일 넘으면 퇴출되는 지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로 봐도 수익이 괜찮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걸 하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론 최근에 공모주는 조금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괜찮았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공모주에 관심 많이 가지시는데 당연히 옥석 가리기를 해야죠. 공모주는 잘 모르잖아 사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상장하고 나서 그냥 무조건 따따부리야 이게 아니거든요. 가다 보면 이게 파도 사태라고 불과 작년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엉망진창이었죠. 실적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미래 전망치가 다 진짜로 뻥이었어요. 예. 거의 뭐 반사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저 공모주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진짜 기술이 있는지 적어도 앞으로 실적으로 계속 바탕을 해나갈 수 있는지는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올라간 이유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규정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보호 예수가 강화됐어요. 기관이나 이런 데들이. 뭐냐면 처음에 그 물량을 받아든 기관이나 이쪽에서 더 오랜 기간 물건을 못 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풀려 있는 물량 갖고만 새롭게 투자하시는 일반 개인이나 시장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놀면 돼요. 총 주식 중에서 유통량이 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올리고 달라들지 않은 사람이 많으면 그냥 그래서 새벽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판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나쁜 뜻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속 가냐? 나중에 보호에서 풀리면요 뭉탱이로 나와요. 네, 그 사람 어떤 시점이 지나면.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테마로 요즘 이제 조금 생각해 보실. 야, 그럼 어떤 사람들은 좀 네. 며칠 만에 딱 오르고 바로 빠지고 이러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물량도 적기 때문에 쉽게 사기도 쉽지 않아요.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일 사야지 하는 10% 올라 있고 내일 사야지 10% 올라 있고 이러니까 그다음에 계속 오를 줄 갖고 있다가 한 방에 당할 수도 있다는 거네. 예. 잘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특히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파이프라인이 있는 회사들 또 기술이 이 각광을 받는다고 생각되는 회사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옥석을 좀 가리시고 그냥 지난번에 그거 있었잖아요. 삼성 바이오 로직스하고 분사된 에피스인가 뭔가 있잖아요. 거기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 아무튼 그렇게 좀 옥석을 나누시고 기술과 판로라든지 실적이 정말로 담보된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인기도 있다. 그리고 보호 예수 관련해서 확실히 걸려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모주를 투자하는 사모펀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요즘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는 뭐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펀드는 어떻게 투자하는 줄 아세요? 일단 공모에 참여해요. 배정을 받잖아요. 상장한 그날 다 팔아버려요. 네. 앞도 뒤집어보지 않고 무조건. 네. 그건 뭐냐면 이제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투자는 저도 이제 강조하지만 잘 보세요.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펀드들은 공모주를 한 다음에 바로 그날 그냥 팔아버려요. 상장한 첫날. 첫날 엄청 올라갈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냥 다 판다 이거죠. 네, 무조건.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모주 또 참여하고 그런 식으로. 네, 일단은 시장은 그렇다. 네. JHH님 412 카카오페이 마이너스 15%가 되었다고 이별을 고해야 할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식 아가방 많이 했고 아까 첫 질문도 그거였잖아요. 저 정도 나왔으면은 결과로 저런 게 안 나와야 된다고 저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 뭐 고점 대비 빠졌든 지수 대비 빠졌든 본인이 투자하셨던 절대값 대비해서 빠졌든 뭐 본인께서 설정하신 손절 라인이 마이너스 15라고 하면 이별을 고하시고 마이너스 10이었으면 벌써 했었어야 돼요. 이게 저런 분들이 이제 네. 스테이블 코인 막 등등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계속 갖고 있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뭐 근데 100번 1000번 양보하셔갖고 스테이블 코인을 보고 계셨다고 쳐볼게요. 지금 상황으로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테마가 떴을 때는 카카오페이가 유리했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지금 보면은 네이버페이가 더 유리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물론 나중에 역전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상황 변화도 조금 보셨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표르드님 손절매 포인트에 관해 여쭤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손절 포인트 조정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비교적 적은 거래량에서 주가가 많이 움직일 때나 또는 지난주 광수형님 말씀처럼 팔지 않고 장기 보유하는 장에서는 손절매 구간도 더 확장해서 지켜봐야 할까요? 아니면 원칙대로 마이너스 10% 유지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조정이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저거가 굉장히 미세하고도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을 처음 하시거나 손절매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그냥 원칙에 그러니까 지수 대비해서 마이너스 10%를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 종목마다 조금 상황도 다르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별로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필요한데 그게 큰 조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칙을 지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수님, 오성규님. HBM 포 공정 전환과 관련한 신규 장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한미 반도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오성규님이 내년에 되게 중요한 이슈를 하나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큰 테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큰 성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대장주나 주도주는 정해져 있어요. 누구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겠죠. 예. 그러면 여기 얘네들 이 두 회사가 예를 들어서 투자를 확대하거나 이러면 일종의 장비주라든가 이런 게 쫓아붙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 하셨었어요. 그런데 요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옥소가 가려한다. 예, 그 종목 중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나 모멘텀적으로 우리가 잘 가릴 때 중요한 조건은 과거에 잘 안 봤던 거. 과거에 잘 안 봤던 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뭐냐면 아까 오성규님처럼 공정전환하고 신기장비 수요가 보면 모두 다 한미반도체를 얘기해. 그러면 의외로 한미반도체가 시세를 크게 내지 못해요. 그래요? 네. 그런데 막 같이 장비 중에서도 뭐 잘 안 봤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수주를 하는데 같이 실적은 좋아지는데 그런 게 뜰 가능성이 커요. 그동안 사람들이 주목 안 했지만 실적은 괜찮았는데 주목 안 했던 거. 네. 근데 이제 새롭게 주목하게 될 거다. 네. 그런 주식을. 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한미 반도체보다 한미 반도체하고 비슷한 회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반도체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또 저희 둘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공부하시거나 보셔야 될 자료가 넘쳐요. 사실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예. 거의 뭐 스테디셀러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되 예를 들어서 이제 남들이 안 보는 것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 뭐 어쨌거나 뭐 반도체 올라가고 좋은데 왜 생각보다 들떠? 그리고 매도 상위 종목이 항상 가 있어요. 왜 매수를 안 하고 매도를 많이 하지? 특히나 공매도 잔량도 많아요. 예.
그 이유가 뭔지 또 그 지표가 말하는 게 뭔지를 좀 보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SK 하이닉스에서 독점 물어봤다가 이제 하나 쪽이랑 반반 물량을 준다라든지 그런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시고 특히 이 어쨌거나 뜨긴 떠야 되는데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제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좋다고 하니까 예. 화끈하게 증산을 막 해야 될 거냐 아니면 한다고 하고 슬금슬금 할 거냐. 그때 우리가 SK 하이닉스 그 얘기 한 거잖아요. 네, 이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예. 맞아요. 그런 업체 중에 하나 그때 뭐 막 그 댓글에 많이 올라왔던 니노공업도 그런 유사한 업체들인 거죠, 다. 그럴 수 있죠. 네. V7UJ7님 개별 종목 매수 타이밍 잡는 방법 여쭤봅니다. 매수 타이밍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동안은 조금씩 계속 분할 매수했는데 지난주에 너무 자주 사지 말라고 해주셔서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또 분할 매수가 핵심이라고 하신 영상을 본 적이 있어서 참 어렵네요. 추가로 ETF랑 개별 주식 매수 방법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자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이제 자산 배분의 문제는 개개인별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일반론을 말씀드릴 수가 되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어떤 책에도 그리고 어떤 유튜브에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산 배분을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두 사람이 있습니다. A하고 B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내가 자산을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할 수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매달 1,000만 원씩 생겨서 1억을 투자할 수 있어요. 예. 그럼 완전히 다르죠. 10달 맞춰서 1억. 매달 네. 1,000만 원씩. 네. 한 사람은 목돈이 있고. 그러면 후자인 경우에는 나눠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첫 번째에서 내가 1억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주식 투자하니까 나 나눠서 사야지. 그래서 매달 1,000만 원씩 산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산 배분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어쨌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질문하신 분처럼 내가 자산의 성격이 뭐고 내가 돈이 얼마나 갖고 있고 여기에서 투자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가 먼저 고민한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다. 그럼 그 중에서 이제는 뭐 50% 먼저 투자하고 그리고 50%는 나눠서 사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종목에 따라서 분할 매수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 자산의 성격이라든지 내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매수 방법이 달라진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편집계 오랑이 씨님 대장주 위주로만 가지고 가려 합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도 큰 수익 안 바라더라도 쭉 가지고 갈 만한 대장주로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대장주라고 봐도 되는지 그걸 여쭤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주는 아니고요. 주도주를 가져가는 거예요. 편집계 오랑이 씨님. 대장주와 주도주는 가장 다른 점은 대장주는 그냥 큰 거예요. 근데 주도주는 시장을 주도하는 주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건 주도주다. 일단 명확하게 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냐? 원전 쪽이잖아요. 가능성 있죠. 왜냐하면 AI 분야인데 전력이 필요하니까 전력에 관련된 주식이고 전력의 또 핵심이 원전이고 원자력에 대한 주식이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데 주도주인데 또 고민해야 할 게 뭐냐면 실적과 또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시장의 모멘텀, 이 회사가 성장성이 과연 주가에 얼마나 포함됐느냐를 사실은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장은 잘 키웠더라고. 산업부 장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네. 지금 산업부 장관이잖아요. 거기 출신. 잘하시더라고. 네네.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은 사실은 재밌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 밖에 그 뭐야라고 이제 사실 보지도 않던 애들이 그렇지. 말 타고 쭉 달려오더니 지금 시총 10위 안쪽으로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제 창원에. 네, 비약적인 성장을 한 회사고 네. 뭐 남들이 알아봐 주던 안 알아봐 주던 어쨌거나 기술
뚝심으로 이제 기술을 계속 키워왔는데 지금 이제 빛을 발하는 타이밍에 걸려 있습니다. 아직 세계 시장에서 내놓으라 할 수준까지는 조금 부족해 잡을 때는. 그런데 워낙에 아까 이제 AI 거품론 이런 걸 논외로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든 뭐든 결국에는 전력도 필요하고 뭘 잡아 돌려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두산 에너빌티가 원전에 들어가는 SMR도 할 수 있는 회사고 그게 아니더라도 가스 터빈도 만들어요. 그거 관련한 수주 얘기는 잊을만 하면 하나씩 나오고 잊을만 하면 하나씩 나와요. 어디가 또 계약이 잘 안 됐대 그런데 좀 다음번에 또 다른 계약으로 메꿔내고 해서 제가 볼 때 뭐 나쁠 거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나쁠 거 없다고는 보는데 요 단기간에 거진 9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7만 원대까지 조금 좀 빠졌어요. 예. 그래서 아까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장기 성과가 이 나쁠 것 같다 이렇게는 생각이 안 들지만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네 지금 들어가야지 요거가 맞는지 조금 더 상황을 보고 이제 호재가 터지면 그때 맞춤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갈 건지를 그것만 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나쁘게는 안 봅니다. 777VTDZ님 지수에 투자하는데 복리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수 투자할 때 복리를 하려면 팔고 현금화하고 총액에 맞춰 다시 사야 하나요? 그러니까 저것도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 여러분 그 지수에 투자해서 ETF에 투자하시잖아요. 근데 오른 다음에 또 오르잖아요. 그 자체가 복리예요. 그 자체가 복리 투자라고요. 갖고 있으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10,000원 갖고 있는데 5%가 오른 다음에 그러면 얼마입니까? 1,500원이 됐죠. 예. 그럼 1,500원으로 또 3%가 오른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냥 자동적으로 복리인 거예요. 맞네. 그러니까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복리 투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를 걸 기대하면 그냥 갖고 있으면 복리 투자가 자동적으로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배당받을 때는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AGNC를 투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를 매달 1%씩 배당받아요. 그건데 그걸 현금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또 다시 투자. 그걸 다시 그래서 그걸 그래서- 투자하는 게 복리 투자예요. 다시 예. 돈을 들어가야 그렇지. 창으로 또 오를 게 수익률에 반영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가 오른다고 확신하시면 그리고 전망을 가시면 갖고 있는 자체가 복리 투자를 하고 계신 거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배당 받으면 그거는 쓰지 말고 재투자하는 게 복리 투자다. 네. 김지영님 질문 드린다고 미국 실업률 증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바이오주 투자 상승 여력 좋아 보입니다. 물론 기업 잘 보고 투자하는 건 기본인데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반도체랑 같이 상승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뭐 기본적으로 바이오나 뭐 이런 어떤 하이테크 관련해서는 뭐 공식이죠. 금리가 인하되고 자금이 좀 구하기 쉽고 흘러 넘치면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된다. 뭐 이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 바이오 괜찮겠네. 이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깨가 뭐죠? 고춧가루를 조금씩 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공식은 이제 공부를 많이 이제 그런 것도 공부하셨으니까 좋다는 거고 좋다는 건데 트럼프가 지금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고 그래요. 실제로 이제 폐지하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 여야가 지금 셧다운을 하네만 하면 여태까지 싸운 거예요. 예. 근데 지금까지도 폐지한다는 거예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 뉴스가 바이오한테는 안 좋아요. 그러면 이게 똑같진 않지만 우리말로 치면은 그럼 이제 그 정부가 이제 낮은 사람들한테 내는 각종 이제 바이오 관련한 어떤 쉽게 말하면 의료보험 수당 예, 같은 것들 예, 지급이 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서민들이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좀 늘 수 있죠. 병원에 덜 갈 수 있죠. 예. 약이나 바이오 관련해서는 매출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 업계가 조금 좋지 않은 뉴스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뉴스도 같이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오케이 바이오 상승 요거 말고 고춧가루들이 중간에 계속 나오고 있다. 요겁니다. 역시 네. 해안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아까 JHH님 카카오페이 답변 감사하다고 슈퍼챗 또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곰상님 주린이는 ETF 중심으로 투자라 하셔서 반은 ETF에 또 반은 개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요? 이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지 언제쯤 국민 성장 펀드 시작되는지요? 그래야 투자 자본 마련을 위해서 물어본다고. 예, 뭐 곰상님 잘하고 계시고요. 너무 예, 그 정도의 포트폴리오면 뭐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 투자하고 ETF에 반은 개별 주식 괜찮다는 거죠? 네.
국민성장펀드는 구체적으로 시작 시점이나 어떤 구조라는 게 아직 구상 중인 것 같아요. 뭐 2월이나 돼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죠? 내년에 네. 뭐 한 네. 1분기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선거가 있어서 6월 그 전에는 할 겁니다. 예. 사랑님 올해 초 코스피 200 레버러지를 1월, 4월, 5월 3번 걸쳐서 샀다고요. 수익률은 200%가 넘는데. 와. 요즘 변동성이 큰데 내년에 5천을 본다면 여전히 안 팔고 계속 가져갈까요?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게 그 사장님이 뭐 수익률만 보면 잘하셨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어쨌든 그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도 계속 오르는 걸 이제 갖고 있었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어쨌든 지수 관련된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손절이 없지 않습니까? 예. 크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오르는 주식을 굳이 팔 필요는 없다. 예, 그런 생각을 아주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LSEJE님 주화가이지만 이잼, 광수쌤, 시동쌤 믿고 주식하고 있는데요. 금액도 1,000만 원 이상 하고요. 그런데 주식 아가방에서 힌트 주신 바이오 3개 샀다. 지금 계속 떨어지면서 손절 10% 왔다 갔다 해서 쫄리고 있다고. 그치만 공부하라고 해서 나름 열공해서 오히려 올라야 할 것 같아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만 주화가라 공부한 게 맞을지 의심이 된다고요. 더 잘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네요. 네, 일단은 뭐 용기 있게 질문 주셔가지고 네, 감사하고요. 뭐 저희가 사실은 사라고 힌트 드린 적은 잘 없어요. 가끔 있습니다. 가끔 사세요 이런 적이 가끔. 그런 적도 없는데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아주 가끔 있지. 저거는 솔직히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해 보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 저거를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종목은 제가 볼 때 지금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린 때로부터 아마 제가 지금 뭐 그 시작점을 굳이 뭐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이제 공부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라고 드린 종목들이 뒤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3배 뛰기 4배 뛰기는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요 최근에 엊그제 정도 사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근데 이제 저희가 드린 말씀이 사라는 건 아닌데 제가 공부해보라고 한 말씀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종목은 공부해보면 공부할 게 쉽게 말하면 한두 개밖에 없는 회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페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 뭐 두나무하고 합병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정도만 공부하면 얼추 나오잖아요. 예. 소재가. 예. 근데 이제 제가 왜 공부해보라고 하냐면 공부할 주제가 너무 많아요. 저거는. 네. 그래서 그 공부 자체도 여러분을 고수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아직 좀 덜 하셨으니까 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금 여쭤보시는 건데 그 3개를 다 공부하기 힘드시면 만약에 아직 아가씨라고 하시니까 뭐 그중에 한두 개 정도를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이게 공부하라고 한 포인트였구나 하는 소주제들이 재밌는 게 많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조금 감이 잡히실 겁니다. 네. 네. 이카준제이님, 조선 관련 주가가 악재가 없는 지금 고점 대비 조정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AI 관련에 관심이 쏠려 있어서 소외를 받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미 매출의 증가가 제한적일까요? 상승 여력은 없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네요. 이제 조선주가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볼 땐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주식들의 공통점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나빴다가 좋아지는 거. 그래서 제가 또 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26년도에 나쁜 회사 잘 찾아보자 이런 말씀 드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회사가 더 좋아지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 이제 대표적으로 주도주죠. 예, 예. 그런데 과연 조선은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느냐. 거기에서 약간 퀘스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그런 어떤 영향을 이미 많이 반영됐다. 그러니까 반영은 사실은 가치 판단이니까 판단 기준이니까 그건 별개로 하고 예를 더 들어서 좋아질 수 있냐? 그러니까 더 모르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왜? 예를 들면 뭐
잠수함도 이제 핵 잠수함도 수주한다고 막 그렇게 그렇죠. 하고 얘기하고 했는데 캐나다 그건 아직 결론 안 났죠. 네, 아직 안 났습니다. 캐나다 거. 그래서 과연 그리고 또 조선의 산업의 특성이라는 게 도크 안에서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 얘기 하셨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캐파가 어느 한계가 정도 정해져 거지. 있다는 거예요. 도크를 무한정 만들 수는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그렇게 캐파가 한정돼 있으면 가격이 올라야 되거든요. 예. 근데 가격이 오르기에도 지금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배 만드는 돈 주는 가격이 확 올라야 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디램도 여기서 캐파가 크게 증가하지 않지만 지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데 조선주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속도가 느릴 수 있구나. 의문점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자, 통장 요정님, 광수님 이재명 정부 믿고 집을 안 샀는데 집값 올라서 벼락거지 됐다고. 대기업 단위 흑수저인데 부동산 전망 언제 해주시나. 남편이 남편을 매일 원망한다고. 남편이 매일 원망한다고. 그러니까 보통은 남편 때문에 부동산은 남편인데 저분은 거꾸로 됐네. 그러니까 저 문제를 빨리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고 저는 정책으로 충분히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책이 지금 시장을 움직인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이제 상황을 보는 건데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윤석열이 집값이 빠질 때요. 1년에 정책을 13번 발표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으면 그만큼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노력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좀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릴 거 뭐냐면 주식시장 보세요. 주가가 막 빠지고 이러면 막 상법도 엄청 개정하고 지금 얼마나 많이 노력 중입니까? 사실 그래야 자산시장을 정책이 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부동산에서 이재명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그리고 민주당이 과연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느냐? 저는 아닌 것 같다.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2026년도에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나왔어. 초등학교 교사라고. 주린이고요. 내년에는 학생들에게 주식을 이용해서 경제 교육을 해보고 싶다고. 우리가 너무 좋죠. 겨울방학 때 제가 주식을 배울 네. 책을 추천드린다고. 뭘 책을 다른 걸 골라야 이거 하면 되지. 일단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 경제교육과 관련된 글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지다. 경제교육, 경제활동교육. 너무 필요하죠. 네. 우리 엊그제 교육백과사전도 했었잖아요. 경제활동교육이 중요성. 그거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광수 대표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감명 있게 들었던 게 뭐였냐면 아빠와 대학 여대생이 맞아요. 같이 손잡고 오는 행사가 많지 않다. 없죠. 그 주식 강연에서만 볼 수 있는 네. 모습이다. 그 얘기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 세대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거든. 근데 그 강을 저희가 너무 그거는 박시동 대표도 너무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이 하는 행사에 앉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막 같이 와서 사진 같이 찍고. 예, 얼마나 좋아. 건널 수 없는 강을 여러분 건넜다니까요. 예. 그 얘기 하나. 요즘 아들 중학교에서 모의 투자도 해보고 경제교육하는 선생님도 계시. 자, 그런 분들이 이런 저 두 분의 이야기 많이 들으시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야겠구나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까 해서 너무 좋네요.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방송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 마지막 아는 질문 중에서 이제 엔캐리 청산 얘기를 물어보셨는데요. 뭐 이거 얘기하자면 뭐 기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뭐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큰 샥이 오지는 않죠. 왜냐면 이번에는 일본이 이제 지금 우리 녹화하고 있지만 지금은 생방이고 이제 내일 방송되지만 뭐 곧 결정을 하니까. 근데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으니까 뭐 환율은 어떻게 될까, 주식은 어떻게 될까, 채권은 어떻게 될까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더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청산되면서 전 세계가 블랙 먼데이를 맞이했어요. 엄청 폭락했거든요. 그 정도의 폭락 충격이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단기간은 작년과 다르게.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일본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0.5인데 0.75로 올리고 상황 봐서 물가 오르고 뭐 하면 또 올리고 해서 이제 우리 옛날처럼 제로 금리거나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야. 근데 걔네 좀 특이했어.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볼 때는 선언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이 기조가 이제 잡히면 예. 그래서 다음번 또 내년 그다음에 앞으로 내는 금리 전망에 관해서 계속 일본이 그래도 조금씩 이제 올려간다라는 얘기를 이제 만약에 한다. 그러면 30년 세계 질서 한 축이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 돈 없어? 야 일본 가서 빌려. 거기 공짜야.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나간 자금이 수천조예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도 4천조냐 5천조냐 왔다 갔다 해요. 일본 금리가 0이거나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공짜예요 돈이. 예,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그 돈 들고 튀어서 나갔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서학개미 튀어나가듯이. 이건 양도 안 되지 거기에 비하면요. 그렇게 해서 나간 돈이 지금 다시 돌아올 거냐 말 거냐가 이제 엔캐리 청산인데 그건 그거대로 치더라도 돈은 일본에서 튀어나간다. 그리고 큰 돈 있으면 일본 가서 빌려서 튀어나간다. 거긴 항상 기축통하고 안전하지만 무너지지 않지만 저금리야. 이 질서 한 축이 예. 만약에 이제 바뀐다. 공짜로 생기는 돈은 없네. 이게 이제 국제 경제 질서에 던지는 중작인 영향력이 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또 공부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네요. 예. 그래 옛날에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네. 일본의 제로 금리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를 들면 이제 박정 대표님이나 이광수 대표님 저 같은 세대는 금리 높을 때 언제 경험해 봤어?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럴 때는 막 20% 그렇죠. 경험해 봤고요. 30%막 그랬지. 그리고 이제 조금씩 내려가다가 IMF 때 18% 20% 경험해 봤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근데 가끔 이렇게 높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윗세대 어르신분들 선배들은 원래 20%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시절을 겪어왔어요. 그때 일수 찍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시장에서. 하루에도 몇 프로씩 찍어줬어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요즘 MZ들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3%는 주지 않아요? 이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다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 은행에 10,000원 맡기면 금리 얼마 줘요? 그러면 10,000원 맡기면 9,800원 찾는 거 아니야? 이게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금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경제를 한 세대를 넘게 해왔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양으로 전환된다는 게 이게 엄청 큰 문제입니다. 이게 옛날에 이게. 예. 20년 전 막 이럴 때 3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일본 가서 뭐 밥 먹고 덮밥 네. 먹고 뭐 이러면 우리랑 약간의 차이는 있었거든. 네. 지금 똑같잖아. 한국이 더 비쌀 걸 아마. 네, 네. 그럴 겁니다. 자 오늘도 많이 여러 질문들 많이 받아주셔서 고맙고요. 자 저희는 다음 주에는 저희가 그 생방송을 좀 사정이 있어서 이게 크리스마스 주간이어서 네. 두 분 일정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그죠? 화요일 3시 화요일 날 20분인가? 3시 20분. 네네네. 3시 20분에 라이브를 먼저 합니다. 멤버십을 위해서. 물론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늘 하듯이 금요일 날 다음 주에도 7시에 오픈되고요. 업로드 되고 라이브 방송은 화요일 날 3시 20분에 멤버십을 위해서 먼저 선공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구합니다. 박시영TV.com